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0년도 국가직 9급 식용작물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파트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가 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식용작물학에서 출제되는 것을 보면은 2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는 것이 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역시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맹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출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류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맹류에서 좀 약간 비중이 높아졌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잡곡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두류에서는 3문제, 두류에서는 3문제, 서류에서 2문제, 그리고 재배학 내용을 연관시켜서 출제한 것, 재배학 관련 문제가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총 20문제, 재배학 관련 문제 2문제까지 이렇게 총 20문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항상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항상 또 재배학 관련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재배학 관련돼 가지고 환경 파트라든지 기술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유전 파트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든지 간에 다 식용작물학에서 연관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모든 이 농업직 과목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재배학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답을 쉽게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한 문제에서 맹류와 관련된 보기만 쭈루루 구성되어 있다거나 한 문제에서 잡곡과 관련한 보기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다양한 애들을 하나의 문제에서 1번은 맹류, 2번은 잡곡, 3번은 두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맹류, 잡곡, 두류, 서류 얘네들을 가지고서 어디서 출제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구분을 드린 것은 정답 기준으로 정답이 맹류와 관련된 거였으면 맹류를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정답이 두류와 관련된 거였으면 이렇게 두류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번에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아마 좀 상당히 좀 높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보다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전에는 중요하게 안 다뤘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재배학과 마찬가지로 식용작물학에서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용작물학도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좀 100점 맞는 사람 없게 하려고 많이 신경 써서 출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농업직 수험생분들이 계속해서 재배학과 식용작물하고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러 점수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제가 문제를 보고 느꼈는데요. 재배학과 마찬가지로 식용작물학도 이제는 진짜 꼼꼼하게, 빠삭하게, 아주 구석쟁이에 있는 내용까지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좀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기출된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 더 재배학보다 더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도 기출된 내용 많이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기출 외에 기출이 안 되었었던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새로 농업직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실 필요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작물의 유전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재배학의 내용과 관련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작물의 유전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죠.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이제 예, 틀린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전 변이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변이니까 유전 변이는 당연히 유전되고, 유전자가 동형접합이냐 이형접합이냐 여부는 정역교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정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정교배라고 하는 거 멘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멘델이 이용했었던 검정교배 방식은 뭐였어요? 이형접합체를 열성친하고 교배를 해봄으로써 동형접합인지 이형접합인지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성인 동형접합체와 교배해보는 검정교배를 통해서 유전자의 동형접합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을 한 인위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교배하고는 성질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들의 재조합 효과, 이거는 인위돌연변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1번에는 정답이 4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재배 시 본답 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보기를 몰라도 답은 찾으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효분월기는 어떤 작업을 실시하는 시기가 되냐면, 무효분월기는 중간 낙수를 하는 시기이죠. 중간 낙수를 한다라는 것은 물을 쫙 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물을 뺄 수 있는 것은 물 요구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양을 하고 나서 7일에서 10일간은 6에서 10cm 정도로 깊게 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양을 하고 바로 그 7일에서 10일 정도, 이때는 왜 이렇게 6에서 10cm 정도로 깊게 관계를 하냐면 식상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깊게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분월기, 그냥 분월기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 유효분월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는 물을 1에서 3cm 정도로 얕게 관계를 해야 합니다. 얕게 관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저기 1번 보기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요거 오타 죄송해요. 이거 오타 좀 붙여주세요. 유효분월기는 1에서 3cm 정도로 이제 얕게 관계를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여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원래 얕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얕게는 틀린 것이고, 맞는 보기는 이제 되려면 맞는 내용이 되려면 깊게로 바꿔주셔야 맞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유효분월기는 6에서 10cm가 아니라 1에서 3cm로 얕게 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분월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온도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속에 깊게 잠겨 있다면 분월이 나와야 되는 위치가 온도 자극을 못 받죠. 그래서 온도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에서 3cm 정도로 얕게 관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기본적으로 수인기와 출수기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특히 수인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수인기 속에는 감수분열기가 들어있고, 그 시기는 물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기까지는 유수 발육, 개화, 수정하는 데에 물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옳은 보기는 3번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불완전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3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동할미라고 하는 것은 금간쌀을 동할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금이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고, 주로 어떨 때 금이 가냐? 고온 조건일 때, 등숙기에 지나친 고온 조건일 때, 등숙기 지나친 고온 조건일 때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날아가겠죠? 그럴 때 동할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런데 질소 12량이 증가하면 동할미와 신백미, 복백미가 증가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는 정답이 1번.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이상 및 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3번 내용을 빠삭하게 외워서 답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4번을 알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귀리 같은 경우는 복총상화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삭에 약 20개에서 40개 정도가 되는 소수가, 하나의 이삭에 약 2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소수가 착생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꽃의 기본 구조는 암술 1개, 수술 3개, 또 한 쌍의 인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인데요. 이것도 뭐 4번 보기를 빠삭하게 알아서 답을 찾아라라기보다 다른 보기를 알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라, 아마 이런 문제였을 거라고 이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1번이랑 2번, 이 보기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 그런 보기이죠. 그래서 1번, 2번 가지고 고민하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쌀국수류 제조를 할 때에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이 좋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자의 재배 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봄재배라고 하는 것은 이모작시 앞그루 작물로 주로 재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봄감자 재배는 논에서 앞그루 재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봄감자 재배 면적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총 재배 면적의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할 만큼, 총 감자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를 할 만큼 봄 재배는 아주 대표적인 감자 재배 작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60%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형인 것이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잘 보셨으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우리 고구마 괴근 비대와 환경조건과 관련한 것은 원래 옛날부터 자주 출제가 되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토양 수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의 70에서 75% 정도가 괴근 비대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옛날부터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쉽게 답을 찾으셨을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금 비대화 항균 조건과 관련해서 토양 온도는 여기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토양 온도는 20에서 30도 정도가 좋고 통기성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토양 pH는 한 4에서 8 정도 선에서 지장만 없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8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기억번, 디귿번. 예. 보통 미래 학명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트리티쿰 에스티브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론서, 어떤 이론서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다 이렇게 학명은 다 나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명,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번 보기, 요런 사항, 이제 밀과 보리를 비교하는 이런 사항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별로 없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니은번이 이제 왜 틀렸냐 하면은 밀 속에는 A, B, C, D 네 종류의 개념이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A, B, D, G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A, B, D, G 이렇게 G라고 하는 개념 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 B, D, G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을번 같은 경우 보시면 밀 단백질 중에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수용성이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의 혼합물을 우리가 글루텐 구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밀 전체 종실 단백질 중에서 약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8번에는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콩의 생유, 개와 결실을 미치는 온도와 일정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4번 보기를 몰라도 다른 보기를 알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은 추대두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추대두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콩이죠. 이 가을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개 일장이 짧죠. 그리고 감광성이 높죠. 그리고 이 추대두형 가을콩이라고 하는 것은 감온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늦게 개화하고 성숙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추대두형은 한 개 일장이 짧고 감광성이 높고 감온성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1번 보기 틀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장에 감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냐 하면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감응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응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엽은 거의 감응하지 않고 자엽은 일정 변화에 거의 감응하지 않고 초생엽은 감응도가 낮아요. 초생엽은 감응도가 낮아요. 그런데 정상복엽은 감응도가 높죠. 정상복엽은 감응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초생엽은 감응도가 낮다. 자엽이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초생엽이 있어요. 그 위에 정상복엽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애가 햇빛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걔가 당연히 감응도가 높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는 감응도가 낮은 편, 맨 아래에 깔려있는 건 당연히 햇빛 거의 못 받으니까 햇빛이랑 제일 먼 데 있으니까 거의 감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콩의 특성에 대해서 달달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버널리제이션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버널리제이션의 정의는 온도 처리를 함으로써 꽃이 잘 피게 하겠다. 생식생장으로 잘 넘어가게 하겠다. 이게 버널리제이션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온 버널리제이션을 했더니 꽃이 늦게 핀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버널리제이션을 하면 생식생장으로 빨리 넘어가게 하는 건데 얘는 생식생장이 뒤로 미뤄지게 하고 있다고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번 보기가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온도 처리를 해서 생식생장으로 잘 넘어가게 하는 것이 버널리제이션이다. 버널리제이션의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번에는 답이 이제 4번이 되고요.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기 이후에 온도가 20도 이하로 낮아지면은 폐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폐화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개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온도가 낮은 이런 시기가 되면 모든 생리작용이 다 느리게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화 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0번은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는 아마 좀 비교적 쉽게 답을 찾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신구성 아니라 천근성이잖아요. 이건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조라고 하는 것은 천근성이지만 요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수분 조절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발에 강한 거죠. 그래서 천근성이지만 요수량이 적고 수분 조절 기능이 높아서 한 발에 강하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11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의 출사 후 수확이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이 된 것이 무엇이냐?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단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기가 유숙기 초기나 중기, 유숙기 초기나 중기, 종실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아마 좀 길게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옥수수 알이 단단해지고 이삭 껍질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 이삭 껍질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이다. 종실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이삭 껍질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는 성숙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일리지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확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숙기 말기, 호숙기 말기가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수확기죠. 그런데 호숙기 말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황숙기로 이제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숙기가 제일 앞서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호숙기에서 황숙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여기 보기들 기준으로는 중간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성숙기가 맨 끝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단옥수수하고 관련해서 수염이 나온 일수를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해본다면 수염이 나온 후 27일 전후, 수염이 나온 후 27일 전후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27일 전후 이거는 이제 방통대책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학문사책 기준으로는 수염이 나온 일수가 이거보다 좀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사책이랑 방통대책을 그냥 같이 통으로 묶어가지고 수염이 나온 일수를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수염이 나온 후 24일에서 수염이 나온 후 24일에서 27일, 수염이 나온 후 24일에서 27일 이렇게 표현하면 학문사책 방통대책 한 방에 다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염이 나온 후 24일에서 27일 이렇게 우리가 유숙기 초기부터 중기를 표현하는 단옥수수의 수확 시기는 이렇게도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는 달달 암기를 해서 답을 찾을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곡물이든지 간에 내가 곡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안전하게 잘 저장을 하고 싶다면 건조를 시켜서 저온 저장을 해야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상온 저장인데 고온다습한 조건이래요. 상온 저장에서 이렇게 고온다습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변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 저장하고 싶으면 건조를 시켜야죠. 건조를 시켜서 저장을 해야 곡물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적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저장하고 싶으면 저온 저장까지 들어가면 더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낮아야 된다. 이래야 보리 상온 저장에서는 수분 함량이 낮아야지 곡물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적은 것이다. 이거는 일부러 암기를 안 하셨어도 답을 찾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2번은 답이 2번이고요.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13번 문제를 딱 보고서 아마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요, 콩을 논에서 재배할 때 고려할 점 땡땡 뭐뭐뭐뭐 고려한다 이렇게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콩이라고 하는 밭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렀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요거를 생각하시라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밭작물과 논의 특성, 밭작물의 특성과 논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답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콩이라고 하는 이 밭작물을 논에서 기르면 논은 어떤 곳이에요? 항상 물을 가둬두는 곳이라고요. 그럼 항상 물을 가둬두는 이 논은 밭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습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습한 곳에서 밭작물을 기른다. 그러면 당연히 내습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논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항상 물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밭보다 더 환원 상태의 특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논은 밭과는 다르게 환원 상태라고요. 그러면 환원 상태에서는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커요. 그래서 환원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썩은 병의 강한 품종이어야 좋단 말이죠. 그리고 논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물이 가둬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은 물에 의해서 공급되는 양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밭 상태보다 더 꾸준히 무기 양분 흡수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보다 논에서 콩을 길렀을 때에 비료 성분이 과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과다 공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비료 성분이 과다 공급이 되면 아무래도 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래보다 더 길게 자랄 우려도 있겠고, 그렇다면 도복, 쓰러질 우려도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도복성이 강한 품종이어야 그래야 안전하게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논이라고 하는 항상 물을 가둬두는 곳은 습한 곳, 그리고 그것은 환원 상태, 그리고 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비료 성분을 꾸준히 오랫동안 흡수하다 보니까 도복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 이거를 이해를 하고 답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13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쉽게 답을 찾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죠. 사슬답이라고 하는 곳은 어때요? 모래알갱이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공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쭉쭉 빠져서 문제가 되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곳은 모래가 많은 그런 대공국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지고, 물이 빠지면서 무기 양분까지도 같이 쓸고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알갱이가 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알갱이가 작은 점토질 토양을 좀 넣어주자. 그러면 당연히 소공급도 생기겠고, 또 점토질 토양이라고 하는 게 또 무기양분도 더 잘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녹비작물이라고 하는 거를 재배를 함으로써 토양의 유기물 공급도 해주고, 또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점질물질 형성되면서 토양의 구조 개선까지 해주는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14번에는 답이 그래서 이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습답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습해서 문제인 거예요. 물이 되게 많고 산소가 부족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승 유기물은 피해야죠. 미승 유기물은 피해야 된다.
지금 습답은 그냥 놔둬도 산소가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생유기물까지 쓴다라고 한다면 이 유기물을 분해한답시고 미생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산소를 죄다 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미생유기물, 이런 유기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특성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습답은 미생유기물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염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수를 자주 공급을 해서 재염을 해줘야지 돼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석고, 석회 이런 토양 계량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죠. 석고를 시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노후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노후답은 그야말로 토양 윗부분에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무기양분들이 물에 녹아서 밑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저 밑에 가가지고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런 곳이 이제 노후화답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래도 노후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생집과 함께 토양계량제와 항상금 비료를 지금 지배한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노후화답 이런 것은 물이 많고 그 물에 의해서 밑으로 무기 양분이 많이 빠진 이런 곳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은 작물의 뿌리라든지 그런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기가 좀 힘든 그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황화수소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산근을 가진 비료는 피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죠. 황산근은 이제 피해주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노후답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심경 같은 것을 함으로써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무기양분들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황산근 비료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심경을 함으로써 밑에 깔려있는 비료를 위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황산근 비료는 황화수소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뿌리가 더 피실피실해지게 한다. 이거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꽃 타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반수체 육종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재배학 기준으로 우리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죠. 이런 반수체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1번 보기 한번 보시면 감마선 조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이를 일으킨다? 1번 보기는 반수체 육종이 아니라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기 보시면 조합 능력이 높은 양신을 골라서 일대 잡종 품종을 생산한다? 이것은 일대 잡종 육종인 거죠. 일대 잡종 육종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시면은 육종 연한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수체 육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육종 연한을 엄청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배 육종보다 순계 선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육종 연한이 단축이 된다고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옳은 것은 4번. 그런데 이거는 1, 2, 3번 내용도 물론 다 아시고 계셔야 되겠지만 15번에 4번 보기도 역시 확실하게 다 아시고 계셔야 되는 그런 보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일단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군락 상태로 있을 때 상위엽은 크기가 작고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두꺼우면 여기서 틀렸습니다. 두껍지 않고 직립이 되어 있으면서 중첩이 되지 않은 조건,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조건, 그런 조건 일대의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도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번에 답이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 같은 경우는 다 많이 보셨을 그런 보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6번 보기를 보고서는 아마 16번 문제를 보고서 뭐 낯설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드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1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뿌리의 양분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7번의 답이 2번입니다. 철의 일일 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유수 형성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 같은 경우는 언제 최대 흡수량을 보이냐면 출수 전 10일에서 20일. 이때의 최대 흡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이 2번이 됩니다. 출수 전 10일에서 20일에 철이 최대 흡수량을 보인다. 그리고 이때 철과 함께 최대 흡수량을 보이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 시기에 최대 흡수량을 보이게 됩니다. 17번은 2번이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콩과 작물의 수확 적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녹두라고 하는 것은 상위 꼬투리로부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계층 내에서 아래 부분에 있는 꼬투리부터, 그래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 또는 아래에 있는 꼬투리로부터 흑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성숙해서 올라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숙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올라감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 성숙한 꼬투리만 몇 차례에 걸쳐서 수확을 하면 소출도 많고 품질도 우수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8번에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생육 과정과 수량의 생성 과정에 대한 그림이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렇게 그림을 줌으로써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답을 찾는 건 아무런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였는데 그림 때문에 어려워 보이게, 그렇죠? 일단 정답은 여기 보시면 19번에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거는 왜 4번이냐면 벼식물체 내 물질 전류에 있어서 최적 평균 기온은 21에서 22도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림이랑 1번, 2번, 3번 보기 1번, 2번은 몰랐어도 3번 보기는 알아보셨어야 되는 그런 보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보기들을 몰랐어도 답을 찾는 거는 무리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림 때문에 어려워 보였겠죠. 아무래도 19번에는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A는 단위 면적당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 그리고 안교 용적의 곱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의 물질 수용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A는 벼의 물질 수용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벼의 물질 생산 능력을 벼의 물질 생산 능력이 B가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요것은 물질 수용 능력. 그래서 이 물질 수용 능력은 이렇게 완교용조, 단위면적당 이삭수, 이삭당 영화수를 곱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모내기를 하고 나서 출수 전 일주일까지 결정이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수 전 일주일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출수 전 일주일까지 이때까지 모내기 하고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의 물질 생산 능력이 물질 생산 체제와 물질 생산량 및 이삭 전류량 이런 애들이 관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물질 생산에 관련이 되는 형질은 초형이라든지 잎의 면적, 그리고 엽록소의 함량, 그리고 뿌리의 활력, 잎 기능의 장기 유지, 이러한 것들이 물질 생산 능력에 관련된, 물질 생산에 관련이 되는 형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3번 보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3번 보기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추수전 축적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삭의 축적기에는 탄수화물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추수 전 축적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7, 80% 정도가 추수 후 동화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맹류의 출수, 맹류의 추파성,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일단 이 밀의 포장 출수기라고 하는 것은 파성과 단일 반응, 얘네하고는 정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성은 정의 상관이 아니라 부의 상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이 2번이 됩니다. 미래포장 출수기는 파성, 단일 반응과는 정의 상관이 맞지만 내한성과는 부의 상관이 된다. 정의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요인이 높아지면 다른 것도 같이 높아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한 가지 요인이 낮아지고 한 가지 요인이 낮아지면 다른 것도 낮아지면서 같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러한 거가 정의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의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가 높아졌는데 한 개는 낮아져. 한 개는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한 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 이런 거가 이제 부의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내한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한성이 추위에 잘 견디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한성이 높은 애들은, 추위 잘 견디는 내한성이 높은 애들은 어때요? 포장 출수기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포장 출수기가 늦어져요. 포장 출수기가 늦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건 뭐냐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내한성이 올라가면 포장 출수기는 늦어져. 안 좋은 방향. 그래서 얘는 부의 상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시군작물학 해설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시군작물학이 예전에 비해서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것들, 그리고 원래 기출 많이 됐었던 것들도 역시 아직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원래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안 중요해진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것들은 계속 중요해요. 그런데 걔네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되 안 중요했던 애들도 더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직 공부를 하실 분들은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농업직 선생님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